안녕하세요. 저는 37살 딸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내는 여행회사에서 해외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바이어들 유치 때문에 외국으로 출장이 워낙 잦았어요. 제 고향은 땅끝 마을이었지만 대학을 서울로 오고 직장도 서울에서 잡고 심지어 결혼도 서울 아가씨와 하는 바람에 저는 서울에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주택을 개조해서 펜션을 지어 동생 부부와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족을 자주 만나지 못해 외롭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바빴던지라 한창 깨소금 볶아야 할 신혼생활마저 독수 공방하기 일쑤였고 겨우겨우 딸 하나를 낳아 처갓집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갓집에서는 절 아들로서 잘 대해주시고 아내가 딸만 호련히 낳고 집 대출금 때문에 딱 아기 100일 지난 후 복직을 한지라 절 곁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장모님께서는 장인어른과 오랜 별거를 하시며 아직 장가 안 간 처남이랑 둘이 사시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장모님과 성격 차이로 지속적으로 이혼 요구를 하셨지만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끝까지 이혼은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은 결국 집을 나가셔서 따로 산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집에서는 장인어른에 관한 단어와 관련된 그 어떤 얘기도 금기어였어요. 장모님께서는 딸에 대해서 정말 애틋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와 장모님께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항상 아침 일찍 오셔서 제 식사를 챙겨주신 후 아이의 밥을 먹이고는 어린이집에 보내주시곤 하셨죠. 아내가 바쁘니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장모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장모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곁에서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는 게 참 마음의 위안이 되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생일날마저도 아내는 곁에 없었고 장모님께서는 제 생일을 기억해 주시며 미역국을 끓여 제게 떠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래서 자식한테는 엄마 아빠가 둘이 있는 법일세. 우리 소연이도 그놈의 돈만 아니면 산후조리도 오래 하고 애 키우면서 집에서 살림만 하게 하고 싶었는데 참 사람 일이 뜻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딸이 사람 볼 줄은 알아서 워낙 착하고 자상한 자네를 데려왔으니 그걸로 난 참 좋아. 장모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분명 칭찬 같긴 했습니다만 왜 제가 이리 찔리던지요. 괜히 인류대학 나와 고이고이 키운 딸, 저같이 촌놈 출신, 능력 없는 직장인에게 주신 것이 후회되나 싶어 미역국이 목에 잘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장모님은 제게 친어머니나 같으신 분이셨어요. 남들은 처갓집을 불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일평생을 살면서 처갓집에 관해 욕할 일은 평생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예전에 세신사로 목욕탕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주기적으로 제 회사 근처에 있다던 내과를 다니셨는데 요새는 내과에서도 미용 관련 주사를 다루는지 줄기차게 다니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좋다던 미용 주사나 관련된 약들을 드시면서 좋은 피부와 젊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장모님께 죄송한 일이지만 크게 효과는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뭐 자기 만족이니 뭐라 말씀드리는 건 그랬지만 좀 돈 낭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모님께서는 과거 세신사 직업 정신이 발동하셨는지 부끄럽게도 제가 목욕할 때 친히 들어오시겠다고 문을 두드리며 등도 몇 번 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뭐 어때? 가족끼리 부끄러워하기는. 내가 우리 아들 등도 팍팍 밀어줬는데 사위도 아들 같아서 밀어주고 싶은 맘도 몰라주고 섭섭하네. 라고 하시는데 멋쩍어서 말을 돌려버렸습니다. 저도 누가 등 밀어주는 거 엄청 시원해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장모님께 제 등을 맡기기에는 아무래도 무안하더라고요. 저보다 3살 어린 처남도 가끔 시간이 되면 저희 집에 와서 애도 봐주고 저랑 술 한잔도 하면서 말동무를 했는데 장모님이 때를 밀어주고 싶어 하시는 직업병 때문에 곤욕스러운 적이 많다라며 반 농담, 반 진담 말하니 처남은 소주를 먹다 사례가 들렸는지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끄덕거렸습니다. 아,
우리 엄마 진짜 못 말리겠네. 그냥 그러려니 해요, 매형. 다 자식 같아서 그러신가 봐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그렇게 터프하신 면이 있어요. 불편하시면 그냥 거절하시면 돼요. 알았어, 처남.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처남은 어머니께 등을 자주 맡기는 것 같은데, 왜 아내는 장모님께 등을 안 맡기는지 모르겠네. 아내도 때 미는 거 무진장 시원해 하거든. 근데 장모님께 등 미는 건 본 적이 없어서 엄마 손이 엄청 없으시거든요. 가끔 너무 열정적이셔서 등껍질이 벗겨질 것 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형은 우리 엄마한테 웬만하면 등 맡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평소에 사근사근하고 조곤조곤하니 여성스러운 장모님께서 천한 말마다나 터프한 면모가 보였는데 가령 화장실 문을 벌컥 연다거나 제가 옷 갈아입을 때 훅훅 들어오시는 둥 아무리 제가 아들 같기로서니 그래도 사위고 남자인데 너무나 스스럼 없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도 많으셔서 항상 제 회사 점심시간 때 20분 후 전화하셔서 꼭 제가 밥 다 먹고 쉴만하면 전화가 오셔서 한바탕 수다를 떨다 끊으셨습니다. 눈치는 얼마나 빠르신지 그렇다고 안 받으면 하루 종일 삐져 계셔서 안 받을 수도 없었어요. 오죽 맨날 전화가 왔으면 제 아내가 장모님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번에는 회사 사람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도시락까지 잔뜩 싸와 끙끙거리며 들고 오셔서 고마움과 난감함을 한꺼번에 갖게 하셨습니다. 다들 일 열심히 하느라 허기질 텐데 맛있게 먹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밥이 곧 힘이야. 많이 먹고 일 열심히 해야지 처자식 안 굶기는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은 장모님의 음식 솜씨에 반했던지 다들 환호성을 쳤습니다. 그렇게 종종 장모님께서 찾아와 제 길을 세워주시니 그럴 때마다 제 어깨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사장님께서는 그런 장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신 듯 고마워하시며 절 따로 부르시며 뭘 커다란 보자기 상자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이거 가져가서 장모님 드려. 저번에 물어보니까 떡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 이거 유명한 떡집에서 맞췄는데 아마 입맛에 맞으실 거야. 라고 얼굴이 붉어져서는 말씀하시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뭔가 조금 껄쩍지근한 게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떡을 좋아하시는 건 어찌 하셨는지 계속 장모님 주위를 돌며 관심을 비치는 것이 뭔가 수상쩍기는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현재 혼자시기는 했지만 엄연히 호적상에 집 나간 장인어른이 계시고 법적으로는 부부 사이인데 그 틈에 사장님이 끼어드는 건 엄연한 불륜인 것만 같았죠. 사장님 역시 10년 전에 이혼하시고 혼자 자식들 출가시키고 사시고 계셨는데 꾸준히 노후를 같이 보낼 아내들 분을 찾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딱 저희 장모님께서 사장님 눈에 들어오셨던 거죠. 어찌됐든 하늘 같은 사장님이 떡을 전하라 그러시길래 전하기는 하지만 왠지 제가 금기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살짝 걸리긴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떡을 보며 웬거냐 하셨고 사장님이 전하라고 했다고 말씀드리니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에휴, 꼴에 두는 노파같고 땅 뗄만한 영감탱이 내 스타일 아니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래도 떡은 받아서 냉동실에 모두 보관해 두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장님의 적극적인 사랑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장모님만이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저를 닥달해서 기어이 연락처를 알아내고는 장모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는 것 같았고 장모님께서는 그닥 큰 반응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장님께 직원들 회식 술자리 틈을 비워서 장모님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고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정작 장모님께서 그 얘기를 사장님께 들으셨는지 씩씩대서 제가 퇴근할 때 맞춰 집에 오시고는 제게 삿대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자네, 사장한테 왜 쓸데없는 말을 하나? 내가 지금 별거 한다는 둥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인데 자네가 내 대변인도 아니고 아주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아휴,
앞으로 입조심 좀 하게. 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터치하지 마. 그렇게 안 봤다는 말은 대체 저를 어떻게 봤던 건지 감조차 않아서 그저 장모님의 꾸중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뒤늦게 아내가 말려 겨우 잔소리는 멈췄죠. 제가 여태 장모님과 사장님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억울한 듯 아내에게 얘기를 하니 아내는 착잡한 듯 보며 그냥 엄마 말대로 엄마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하게끔 둬. 엄마가 늘 원래 제멋대로야. 그래서 항상 가족들이 힘들어했지. 변덕은 또 얼마나 심한데. 나도 상종 못 될 때가 많아서 집 나가 안 들어오고 등 돌린 적도 많았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부모인데. 나도 그것 때문에 버텼어. 당신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이해해. 라고 말했지만 가끔은 정말이지 장모님이 이해도 안 되고 버거울 때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을 아내에게 얘기를 하니 아내는 제 입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듯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냥 친정엄마 욕하는 사위 뭐 이쁘다고 단순히 위로만 해주면 좋았을걸. 내친김에 편까지 들어주어 장모님께서는 그때부터 제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장모님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노코와 배려를 필수로 하시며 제 눈치를 보시며 의견을 물으시고는 행동하셨습니다. 또 막상 제게 조심해 주시니까 제가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저 보란 듯 괘씸해서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신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제게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가서 미용 주사를 맞으시는 거나 제 등을 밀어주시겠다고 욕실 문을 두드리는 것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거침없으실 때는 거침없는 성격에 좋은 점이 있으셨는데 워낙 활기차신 분께서 저를 불편해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니 저도 덩달아 같이 불편해졌죠.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고 있을 때 장모님은 새신사 일까지 다시 한다고 출근하셔서 더 뵙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큰맘 먹고 날 잡아 장모님을 모시고 월급날을 맞이해서 뭐 하나라도 사드릴 요량으로 백화점 앞에서 뵙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는 괜찮다며 안 가신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어디 좋은 데 가는 것 마냥 화장을 화려하게 하시고 한껏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근데 기분 탓인가 화장을 하셔도 여성스러웠던 예전과는 달리 뭔가 듬직한 구석이 보였습니다. 뭐랄까 꼭 남자한테 화장을 해놓은 기분? 분명 얼굴은 같았지만 풍기는 느낌이랑 이미지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장모님은 얼굴이 부었다면서 민망해하셨고 저도 속마음을 숨기고 한껏 띄워주며 맞춰주었습니다. 와, 장모님 오늘 화장 진짜 이쁘게 됐어요. 정말 미인이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장모님께서 원하시는 거 제가 오늘 다 사드리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고맙네.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기분 전환하니까 참 좋구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사위가 최고네. 에이, 진짜 말이 아니라 오늘 좋은 거 사드리려고 작정하고 나왔어요. 월급 두둑히 받은 거 장모님을 위해 다 쓸 테니까 뭐 하나 좋은 거 고르세요. 진짜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은 장모님의 늘 아껴 쓰고 모아라라는 철칙을 믿었기에 저는 시원하게 얘기를 건네며 잔뜩 허풍을 떨었습니다. 역시나 장모님은 백화점 아이쇼핑만 하시면서 정작 사실 생각은 안 하시고 구경만 잔뜩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 성의까지 무시하지는 않으시고 행사장에서 작은 스카프 하나만을 사셨습니다. 하며 잘 하시겠다고 좋아하셨는데 그곳에서 어느 한 여자와 마주친 후 장모님께서는 들고 계신 스카프를 떨어뜨리셨어요. 어, 다, 당신, 당신 서춘배 맞지? 라고 여자가 낯선 이름을 읊는데 어? 이상하게 낯설었지만 결코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서춘배라. 분명 어디서 들은 이름이었는데 제가 생각에 잠기고 있을 때 장모님께서는 어쩔 줄 모른 듯 들고 있던 핸드백마저 떨어뜨려 안에 있던 물건들이 사방에 튀더라고요. 화장품 파우치며 약들이며 제가 하나하나 주워주며 장모님 가방 안에 집어 넣었는데 장모님 손이 심하게 떨리며 가방을 짚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여자 쪽으로 시선을 돌리질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장모님 연배의 중년 여자였는데 곁에는 지긋한 중년 남성도 함께더라고요. 중년 남성도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장모님과 맞닥뜨린 후 시선을 떼지 못하니 당황했던 듯 빨리 가자고 재촉했고 그 여자 역시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장모님께서는 아련한 눈빛으로 그 여자 뒷모습을 보았고 뭔가 분위기가 쎄한 게 두 분 사이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싶었어요. 또 촐싹맞게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었던지라 제가 다 주워드린 후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장모님, 혹시 저 여자분 누구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라고 말하자 장모님께서는 잠시 넋이 나가 계시다가 곧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가방을 채며 부랴부랴 백화점 밖으로 나가시려 하며 성을 내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야. 괜히 이상한 여편네가 내 길을 막아서 가지곤 신경 쓸 거 하나 없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안 나온다고 했잖는가. 왜 사람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아. 자네가 집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바람잘 날이 없어 아주. 제가 대체 뭘 어쨌다고. 저는 장모님께 죄송하고 평소 감사한 마음에 백화점에 모시고 온 것밖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제게 분풀이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장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랐죠. 장모님께서는 그날 이후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하셨고 끼니도 잘 챙겨 드시지 않는 둥 꼭 혼이 빠진 사람 마냥 먼 산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겸사겸사 들린 처남과 아내 역시 장모님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제게 묻더라고요. 괜히 또 저로 인해 문제가 불거질까 싶어 있는 팩트만 딱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날 기분도 괜찮으시고 다 좋았는데 어떤 여자분을 만나고서부터 좀 이상해지시더라고. 참, 그 여자분이 장모님한테 춘자, 춘삼? 춘배? 뭐 그런 이름으로 불렀어. 장모님은 그분에 대해서 한사코 모르신다고 했는데 왠지 가까운 느낌인 것 같았거든. 아, 아니면 장모님 혹시 개명하셨어? 라고 물으니 아내와 처남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제가 장모님에 대해서 무슨 말만 꺼내면 이런 반응을 보이니 왠지 왕따되는 느낌도 들고 숨기는 느낌도 들고 괜히 말했다 싶었어요. 제가 눈치는 없지만 촉은 좋아서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잘 달래가며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기분도 꿀꿀하니 저도 회사에서 일이 손이 잘 안 잡히고 있는데 회사 동료들끼리 저마다 떠드는데 저도 끼워줄 요령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야근인데 일 마치고 사우나나 같이들 갈까?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최근에 핫한 사우나가 있어서. 그래, 그러던지. 난 그냥 따라갈게. 힘없이 제가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그걸 들으셨는지 본인도 같이 가자며 단골 사우나에 새 신사가 영 마음에 안 드신다고 따라 나선다고 하자 직원들 얼굴이 다들 뭉개지더라고요. 사장님도 그 마음들을 아시고 시원하게 사우나 비용 같은 거 다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뭉개진 표정들은 펴지질 않았습니다. 뭐 어찌됐든 저희는 밤새 야근을 했고 사장님과 함께 졸지에 가시방석인 사우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 온몸이 녹아들면서 사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원하다라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저희는 사장님의 비위를 맞춰주며 그냥저냥 솜씨가 훌륭하다는 새 신사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약 손님들이시죠? 한 분씩 오시면 되세요. 남자 목소리치고는 얄쌍한 목소리가 나오며 저희가 일제히 쳐다보았는데 새 신사가 나타나자마자 아리까리한 사람들을 틈타 저는 놀래 자빠질 지경이었고 그나마 눈썰미 좋으신 사장님은 절망감에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새 신사는 다름 아닌 자, 장모님, 장모님 맞으시죠? 장모님이 왜 여기 자, 자네, 자네가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이 먼 곳까지 자네가 왜 왔냐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쭉 시선을 따라가며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눈앞에 주저앉은 사장님을 보고서야
장모님은 수습이 불가능하셨던 건지 냅다 도망치시고야 말았네요. 네, 장모님은 티셔츠에 딱 붙는 사각 반바지 차림으로 나타나셨는데 위로는 아리까리했지만 아래는 분명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느낌이었는지 어쨌는지 불현듯 백화점에서 만난 그 여자의 말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는데 분명 그 여자분이 말한 서춘배는 장모님을 떠난 장인 어른의 성함이 분명했어요. 그 여자가 장모님께 서춘배라고 불렀다면 한숨이 나오네요. 맞아요. 장모님이 사실은 그 떠나가셨다던 장인어른 본인이셨던 거죠. 언뜻 느낌이 맞다면 아내의 얼굴이 엿보였던 백화점에서 만난 그 중년 여성분이 어쩌면 제 진짜 장모님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장모님께서 자리를 떠나신 후 저를 비롯한 회사 식구들은 꿈이라도 꾼 것 마냥 다들 놀라 입을 다무지를 못했고 그중 충격이 제일 심한 건 저와 사장님이었습니다. 특히나 사장님께서는 장모님을 마음에 두셨던지라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겠죠. 저 역시 가족으로서 장모님께 배신당한 느낌이라 사실 확인을 위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에게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장모님에 관해 직접 겪은 얘기를 하며 어찌된 일인지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물었습니다. 아내는 어이없게도 이미 알고 있는 듯 절 침착하라고 달래며 일단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안에서 아내의 입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예상한 게 맞아. 지금 당신이 장모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엄마와 결혼하고 우리를 낳고 난 후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셨대. 그것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시고 엄마랑 많이 싸우면서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엄마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어. 아빠는 그걸 말릴 수도 없어서 붙잡지는 못했지만 엄마를 사랑한 마음은 진심이었는지 이혼은 끝내 안 해준다고 했나 봐. 엄마하고 연락한 지 오래되어서 나도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볼 때 여자 모습의 아빠를 알아볼 만한 낯선 사람은 엄마밖에 없으니 그것도 아빠의 이름까지 언급했다면 엄마가 맞을 거야. 나도 처음에 아빠가 원망스럽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떡해. 아빠의 인생이란 게 또 있는 건데 자식까지 버리고 나간 엄마보다는 그래도 우리 남매 여태껏 헌신적으로 키워준 아빠를 이해하고 싶었어.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얘기를 했고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저희 집으로 온 처남 역시 눈물을 채 감추질 못했습니다. 말로만 듣고 남일처럼만 알고 있던 진실을 알게 되자 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장모님을, 아니 장인어른을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 건 가족이 맞다는 것에 저는 씁쓸하게 인정을 해야만 했어요. 뭐 인정 안 하면 어쩔 건가요?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되셨다는데. 정말 그분의 인생인데 마음에 안 들고 싫다 해도 등질 수는 없겠죠. 장인어른을 안사돈이라며 철석같이 믿고 있는 저희 부모님께 말씀은 드려놔야 할 것 같아서 회사 연차를 써서 주말 끼고 고향을 다녀왔는데 부모님께서는 의외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아내한테만 문제 없으면 된다며 쉽지 않겠지만 사돈 어른이 나쁜 분이 아니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니 그 성품만 믿고 여지껏 믿고 따랐던 것처럼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와 집으로 왔고 마침 장모님과 처남과 아내가 같이 있길래 조심스럽게 소파 위에 앉았죠. 장모님께서는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시며 저를 볼 면목이 없다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장모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장모님이시고 앞으로 저희 사이에 변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네요. 거짓말이긴 했지만 그 말이 진심이 되기를 저도 무던히 노력하는 게 맞겠죠. 어찌되었든 우린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묶여 있으니까요.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모두가 평안해진다는 걸 아니까요.
그저 우리 사장님이 문득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지만 제 삶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이 들면서 처절한 배고픔에 저는 눈을 뜨기 시작했지요. 누구보다도 빨리 현실을 보게 되면서 어린 조는 굶주린 들개처럼 골목을 헤맸습니다. 집에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어머니. 그런 어머니에게 돈을 구해오라며 술에 취해 윽박 지르는 나의 아버지. 어디 한 군 마음 둘 데 없었던 어린 저는 해 뜨면 빈속으로 학교에 달려가 시간 때우며 친구들이 나눠주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어디 갈 곳이 없어 운동장에서 배회하다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운 채 그 다음은 동네 공터를 구성했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들며 동네 공터가 아닌 시장 어귀에서 놀았을 뿐 여전히 집에는 해가 떨어지고 어둑해지면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골목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놀다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지요. 전봇대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보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신문 배달 구인이라는 조그만 전단지를 보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구인이라는 그 말 뜻은 잘 몰랐지만 직감적으로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신문 보급소를 찾아갔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떤 건물 앞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또래 아이들도 몇 명 눈에 띄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도착한 신문에 광고 전단지를 끼우며 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더군요. 그걸 총괄하는 나이 든 중년의 남자가 보여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앞에 서서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용기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전단지 보고 찾아왔습니다.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으니까 일 좀 꼭 시켜주세요. 그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쓱 쳐다보더니 자기 할 일만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전 균욕들지 않았지요. 평소 엽렵하다는 소리를 듣던 저는 옆에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광고 전단지 끼우는 일을 눈으로 익힌 뒤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지만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몫의 신문을 챙겨 들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보급소 소장은 뒹구는 끈이랑 종이 뭉치를 정리하다 그제서야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안 갔냐? 너 같은 꼬맹이는 안 쓴다. 너 몇 살이냐? 국민학교 6학년입니다. 이래봬도 우리 반에서 제가 제일 힘이 세요. 그러면서 저는 제 팔을 들어 힘준 채 알통을 보여줬습니다. 실은 그때 국민학교 4학년이었지요.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던 보급소 소장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목젖이 보일 정도로 크게 웃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며 웃는 모습에 민망해진 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런 저의 머리 위에 큰 손이 얹어지며 제 머리카락을 마구 흐트렸습니다. 놀란 제가 그 사람을 쳐다보니 사는 녀석이 그 정도의 배짱이면 된다. 손도 야무지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럼 내일 이 시간보다 1시간만 더 일찍 나와 일해보자.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연신 고개 숙이며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간 저는 힘없이 누워있는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지요. 엄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힘겹게 들어올린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특하구나. 내가 안 아파야 되는데 어린이가 뭘 안다고 이런 고생을 시켜. 미안하다. 항상 조심해야 되고 모르는 것은 알 때까지 꼭 물어보면서 일해. 엄마의 이 말은 제가 일하며 배우는 데 있어 기본 덕목이 되었지요. 모르면 알 때까지 물어봐라.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우리 현실에서 적용하기엔 녹록찮은 말이더군요. 다음날 뜰 듯이 기쁜 마음에 가방을 집에 내팽개치고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이 일이 처음이라 가르쳐줄 전임자를 소개해 주더군요. 제가 맡으면 곧 그만둔다면서 저보다 서너 살은 많아 보였습니다. 난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더 해야 돼. 오늘은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며 따라다녀. 저 궁금한 건 물어봐도 되죠? 아니, 그냥 보기만 해. 그날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신문을 어느 집에 넣어두는지 길만 익혔습니다. 그렇게 며칠 따라다닌 뒤 그 전임자가 하던 구역을 저한테 다 넘겨주었어요. 전 열심히 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신문이 젖을까봐 제 옷으로 꽁꽁 싸매서 배달했죠.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고 익숙해질 때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때쯤 보급소 소장이 알려준 대로 제가 맡은 구역을 돌며 한 달 가까이 고독한 집으로 찾아가 구독료를 수금하러 다녔습니다. 어린 저는 배운 대로 대문을 두드리고 수금하러 왔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몇몇 집들은 수금할 돈과 고생한다면서 간식거리를 챙겨 제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이 몇 집 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불러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집과 다음에 오라는 집이 있었죠. 이 정도면 양반 축에 속했습니다. 신문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넣었다며 그래서 구독료를 줄 수 없다고 하든가 온갖 험한 말로 위협하며 겁을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골목 어귀에서 엉엉 울었어요. 계속 이 일을 해야지 아픈 엄마 약값도 보태고 쌀이라도 사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소금만 신문 대금을 보급소에 입금하니 처음 치고 잘했다며 칭찬해 줬습니다. 하지만 받지 못한 집은 포기하지 말고 받으라고 했죠. 이 말의 뜻을 그때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끝까지 받아내는 걸로 알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이렇게 나오는 집은 제가 대신 제 돈으로 산학금을 납부하는 것이더군요. 제 앞에 일한 전임자가 그만둔 이유는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학금 문제로 자기 주머니에서 채워넣기 버거워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겨울에 손이 꽁꽁 얼어가면서 어떻게든 버티던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쳤지요. 그 집에 수금하러 갈 때마다 냉대를 받던 집이었는데 그게 싫어 제 돈으로 메우다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돈을 받아가야 했어요. 마침 그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 동네 대로변에서 번듯하게 장사하고 있던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에게 하대하며 돈을 줄 수 없다고 모멸감만 안겨줬습니다. 전 그 자리를 물러서지 않고 엉엉 울고 서 있었지요. 그러면서 속에 담아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돈 없어 임마. 돈이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하냐. 다음 달에 오라고 했잖아. 쥐콩만한 게 어디서 악다구냐. 저 이런 못 받아가면 아픈 우리 엄마 약도 못 지어드려요. 며칠 동안 굶어야 해요. 얼른 주세요. 갈수록 제 울음소리가 커져갔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사람은 제가 영업 방해한다며 막무가내로 밀쳐냈죠. 제 울음소리와 시끄러운 소리에 옆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그곳은 얼마 전에 개업한 국밥집이었죠. 지나갈 때마다 구수한 냄새가 나서 배를 쫄쫄 굶고 배달하는 제 배의 회가 동하던 집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장사하다 사정이 있어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국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며 식사 시간대마다 사람들이 꽉꽉 차는 집이었습니다. 서럽게 우는 제 울음소리를 듣고 쫓아나온 주인 아주머니는 부동산 사무실 사람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유, 사장님. 제가 내일 점심시간에 맛있는 수육 서비스로 드릴 테니 이리 서럽게 우는 아이 좀 달래야 하지 않겠어요? 여유가 되시는 대로 조금이라도 용통해 주세요, 배 사장님.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머쓱해하며 적선하듯 밀려있는 5개월치 중 2달치를 던져줬습니다. 저는 그거라도 고마워 얼른 주워 주머니에 꽁꽁 넣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국밥집 아주머니는 저를 이끌고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앉을 자리를 내주며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 얼른 국밥 한 그릇을 말아들고 왔어요. 제 앞에 뜨끈뜨끈한 국밥을 내밀며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배고프지? 얼른 먹어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고. 내일부터 우리 집에 신문 한 부 넣어주면 고마울 것 같아. 그리고 배고프면 얼마든지 먹고 가도 좋아. 국밥값으로 신문 안 받을 테니 마음 편하게 먹고 가. 알았지? 그렇게 말하는 국밥집 아주머니가 제 눈에는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새롭게 신문 받아볼 집을 들릴 때마다 저한테도 성과급이 있는 데다 국밥도 공짜로 준다고 하니 은인이 따로 없었지요. 국밥집 아주머니 덕에 저는 밥을 안 굶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누워있던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같이 먹지 않으면 굶을 것이 뻔해 보였어요. 아주머니의 호의와 배가 너무 고파서 큰 마음 먹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먹었죠. 아주머니는 울면서 먹는 저를 보시고 체한다며
둘 중 하나만 하라며 제 마음을 풀어주는 농담을 건넸어요. 그 말이 우스워 울던 저는 웃기까지 했습니다. 한 그릇을 후딱 부르고 60도 인쇄를 꾸벅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뒤돌아섰지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절 불러 세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을 취소할까봐 긴장된 마음으로 뒤돌아섰을 때 아주머니는 봉투에 담긴 것을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다며? 이거 엄마 갖다 드려라. 김치도 좀 넣었는데 안 매운지 모르겠다. 저는 국밥집 아주머니가 베푸는 친절에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고 고개만 계속 꾸벅거렸지요. 아주머니는 식기 전에 얼른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챙겨주라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많이도 울었네요. 소금을 못해 두려워서 울고, 저 혼자 먹어 어머니 생각이나 울고, 고마워서 울었으니 그 몇 시간 동안 온탕과 냉탕을 넘나든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해드리니 어떤 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있냐며 어머니의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국밥과 김치를 남기지 않고 맛있게 드시더군요. 흐뭇하게 바라보던 저도 한참을 드시는 모습만 지켜보았네요. 다 드시고 난 어머니는 저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한테 그런 말을 그 사장님이 하셨어도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해. 매일 오라고 한다 해서 장사하는 집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가끔 한 번씩 들려도 되지만 자주는 안 갔으면 한다. 저는 어머니의 이 말을 새겨듣고 한 달에 한 번 수금할 때만 가서 배불리 얻어먹었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는 서운해하시며 자주 들리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사계절을 그 아주머니와 알고 지내며 학업을 병행한 채 신문 배달로 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술주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어요. 간간히 하던 일용직 일도 안 하는 날이 더 많아졌지요.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저도 중학생이 되었어요. 이제는 학비마저 제가 마련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약값에 생활비에 제 학비까지 신문 배달로 충당하기에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가 한 번씩 훑어가는 용돈마저 제가 다 감당해야 하니 제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그 생각에 제 얼굴이 어두워지자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국밥집 아주머니는 걱정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걱정거리가 있나 본데 속 시원히 얘기해봐. 고민은 혼자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수금이 힘들어서 그래? 저는 이제 수금하는데 요령이 생겨 그건 걱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좀 더 벌고 싶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주머니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한다며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마치고 국밥집에서 일하라고 하셨지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저녁에 국밥집에서 일하면 제 고민이 말끔히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의 배려로 국밥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몸은 참 힘들었지만 걱정거리가 사라지니 힘이 솟았지요. 보급소 소장님도 제 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새벽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모자라는 잠은 쉬는 시간 틈틈이 자며 저는 이겨냈습니다. 제가 국밥집에서 일하며 아주머니에 대해 몰랐던 많은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홀로 딸을 키우고 계셨는데 저보다 4살이 많았습니다. 물적 집 앞에서 놀다 사고로 다리를 다쳐 치료받고 있었지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전에 장사하던 곳을 정리하고 재활치료를 하는 병원이 있는 가까운 우리 동네로 이사왔던 겁니다. 꾸준한 치료 덕분이었는지 자세히 지켜보지 않으면 표가 안 났습니다. 가끔 시간 될 때마다 카운터를 보러 와서 저는 누나라고 불렀지요. 제가 국밥집에서 하는 일은 주방과 홀을 뛰어다니며 전천후로 했습니다. 그런 저를 아주머니는 기특하다며 제가 받기로 한 월급보다 웃돈을 얹어주셨어요. 월급은 누나가 계산해서 아주머니한테 전달해주면 우리는 뿌듯해하며 서로 박수 쳐주고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받았습니다. 한 달을 무사히 잘 견뎠다는 서로에 대한 응원 같은 울림이었죠. 그런데 그날 다른 사람들 월급 봉투는 아주머니가 전달해 주었는데 제 것은 누나가 직접 줬습니다. 밤돌, 얘따. 한 달 동안 고생했어.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좀 더 넣었다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네가 내 심부름을 잘해줘서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앞으로도 종종 부탁할게. 밤톨?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래도 되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는 걱정하지 말라는 손짓을 하며 얼른 집에 가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아주머니가 주는 웃돈에 몇만 원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로 일해 번 돈과 그 돈은 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저축한 통장을 들여다보자 희망이 생기는 듯 했지요. 그러나 그것도 저의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술 의존도는 높아져 갔어요.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잠들기를 여러 번, 그러다 도로변에서 잠이 들어 큰일을 당했지요. 아버지를 치고 간 차를 찾지 못해 뺑소니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린 제게 짐이 되어서 그랬는지 많은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상주로 장례식장을 지켰지만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텅 빈 장례식장을 한순간 시끌벅적 거리더니 일련의 사람들이 들어왔지요. 국밥집 아주머니와 보급소 소장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 누나도 같이 왔더군요. 거기다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저에게 조문하며 텅 빈 장례식장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몇 개의 화환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단체명과 이름이 쓰인 채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광경을 보고 아픈 몸을 추슬러서 일일이 감사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머니에게는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넘어선 그 어떤 표현을 찾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은 채 한참 동안 두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런 큰일을 치르고 어머니의 병세는 악화되었지요.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아지더니 입원을 해야 할 만큼 급속도로 나빠지셨습니다. 제가 예금했던 얼마 되지 않는 돈도 탈탈 털어서 병원비에 보탰지만 소용없었어요. 병원비로 인한 빚은 점점 늘어났고 그에 비해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또 한 번 구원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언제 다녀갔는지 모르지만 병원비는 정산이 다 되어 있더군요. 처음에는 병원 측에서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수개월 후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언제나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던 아주머니는 어느 날 저를 불러놓고 당부에 가까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지켜봤어. 어리지만 심지도 굳고 성실하고 정직해서 나는 네가 마음에 꼭 든다. 너희 엄마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너 수양 아들로 삼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전 이 말을 듣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저희 진짜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저를 아들 삼고 싶어 하는 어머니는 제가 곤란한 처지일 때마다 제 옆에 계셨습니다. 전 속으로 네, 제 어머니 해주세요. 어머니 라고 당장 외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았지요. 어머니한테 허락받고 알려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제 마음은 이미 그러고 싶지만 병상에 누워 계셔도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지만 의사소통은 불가능했지요. 다만 눈의 깜빡거림으로 좋고 나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워 계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아주머니가 전한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좋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의 눈물이 뚝 흘러내려 허르르 구르며 여태껏 힘든 시름을 내려놓은 듯 했지요.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편안함과 화사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어머니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어머니는 제 걱정에 힘겨운 생명의 끈을 부여잡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앞날이 좋은 분과 연이 이어진다는 것을 듣고 안심하신 것 같았죠.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나마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길을 지킨 것이 저를 위안할 뿐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와 저의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아주머니를 어머니라 부르고 아주머니는 저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의 고아라고 생각한 순간 하늘은 저에게 또 다른 어머니를
보내주셨죠. 그렇게 양어머니와 저의 새로운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간격으로 양친을 다 잃은 저에게 양어머니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지요. 하루에도 감정이 수십 번 널뛰게 하는 저를 자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그럴 수 있다. 마음속에 꼭꼭 담아놓는 것보다 그렇게 풀어라. 그래야지 속병이 안 생긴다. 자책하지 말아라. 그런 양어머니의 너그러운 말에 제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안정이 되어갔고 얼굴에는 예전처럼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던 신문 배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업에 더 열중하라는 양어머니의 부탁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양어머니의 덕분이었습니다. 한창 성장기에 있던 저는 한 해 동안 갑자기 자라 관절이 많이 아팠습니다. 자라면서 끙끙 앓을 정도로 힘들어하니 양어머니는 잠도 못 주무시고 제 다리를 주물러 주시며 밤을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보약도 지어주시고 땅에서 제일 좋은 고기는 제 차지가 되더군요. 양어머니가 저한테 이러는 걸 보고 누나는 새침해져서 밤톨에서 꼭다리라고 부르며 참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별 심부름을 다 시키고 이래야 동생 자격이 생긴다며 이상한 억지를 부렸어요. 양어머니는 누나가 이럴 때마다 제발 동생 괴롭히지 말고 잘 돌보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양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통했는지 누나는 제 옷도 사주고 누나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소개도 해주더군요. 쌀봤지 얘들아? 내 동생이야. 어디 가서 내 동생만큼 멋진 애 봤어? 얘가 이렇게 큰데 순한 강아지야. 맞다. 리트리버 같이 말이야. 나 좀 소개시켜주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저를 놀렸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못 모르고 같이 따라 웃었어요. 그 모습에 누나 친구들은 배를 잡고 깔깔 웃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양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이라며 챙기고 누나는 하나뿐인 동생이라며 챙겼지요. 오래 살지 않은 제 평생 동안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미안했지만 정말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양어머니는 저에게 대학에 들어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한사코 거부하며 양어머니의 국밥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양어머니의 국밥이 특별해 어느 식품에서 찾아와 계약하자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다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 흑음의 말썽을 피워 양어머니에게는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런 양어머니를 위해 제가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었지요. 저는 그동안 어깨너머로 어떻게 하는지 보았지만 정식으로 배워보고도 싶었습니다. 국밥 만드는 것이 쉬워 보여도 그렇지 않다며 쉽게 결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라며 양어머니는 제가 신중한 결정을 하길 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이 너무나 고된 걸 아셨기에 그를 위한 아낌없는 배려였어요. 그러나 결국 양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는 제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하나의 조건을 붙였어요. 네가 배우고 싶다면 가르쳐주마.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면 네가 이 세상 하직하게 될 때까지 배우게 될지도 몰라. 그런 국밥 하나 가지고 라는 생각이라면 아예 할 생각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저는 양어머니의 조건에 무조건 따르기로 하고 다음날부터 도제식 배움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몇 년 국밥집에서 일했지만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양어머니의 감독하에 말이죠. 양어머니는 엄격했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보인 적 없는 모습을 보이며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의사만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야. 비록 네가 국밥 한 그릇을 팔게 되겠지만 네 손으로 만든 그 국밥은 그 사람의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다. 한순간을 허투루 하게 되면 너는 그 손님의 피와 살을 뺏는 거나 똑같아. 내가 알려주는 것에 의문이 들면 언제나 질문해야 한다. 양어머니는 국밥 한 그릇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철학을 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하셨죠. 대가가 아니면 그런 당당함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양어머니가 일러준 그 방식 그대로 습득하고 모르면 제 것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러기를 4년쯤 지났을 때 양어머니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불렀어요.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너를 제대로 봤어.
그 힘든 과정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처음부터 다 해오다니 참으로 대견하다 아들. 이제 주방은 네가 다 맡아서 관리하고 네가 만들고 싶은 방식이 있으면 도전해봐. 양어머니는 저를 졸업시키며 응원했습니다. 국밥집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는 제 자랑을 아낌없이 했지요. 저는 우리 할머니한테 배울 때 10년이 걸렸는데 그것도 매일 혼나가면서 배웠는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영특한지 4년 만에 다 배우네요. 저보다 월등이나 하니 믿고 드셔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노력에 힘입어 양어머니의 국밥집은 TV 방송을 탈 만큼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옆집을 매입해 넓히다가 그것도 모자라 건물을 올렸지요. 날마다 번창하니 우리의 승승장구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어머니한테 가르침을 받기 전 주방 일을 맡아 하며 말썽을 부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 국밥집 건너편에 가게를 열고 원조라고 말하며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유명세를 쫓아오던 손님들이 그 집의 상수도 휘말려 그쪽으로 몰려갔지요. 한순간 가게 운영이 힘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양어머니는 굳건하셨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잠시 지나가는 바람일 뿐. 언젠가 손님들이 우리 쪽으로 다 올 거야. 초조해하지 말고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아직 풋내기인 저를 다독거리며 세찬 바람을 맞이하시더군요. 그런데 양어머니도 이겨내지 못할 일이 그 시기에 맞물려 발생했습니다. 누나의 일이었어요. 누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제법 큰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만난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꾸미고 나와서는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어때? 예뻐 보여? 입술이 너무 빨갛지 않아? 연하게 할까? 누나는 이렇게 해도 예쁘고 저렇게 해도 예뻐. 내 눈에는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그 사람이 뭐라 해도 누나 자신과 내 말만 믿어. 누나는 나갈 때마다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며 똑같은 말을 물어서 귀찮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을 가게에도 몇 차례 데리고 와 인사시킬 만큼 미래를 약속한 사이로 발전하는 듯 싶었습니다. 잘 되어가는 줄 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는 그 사람한테 큰 상처를 입고 헤어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안 식음을 전폐할 만큼 만신창이인 채로 알아 누워 있었어요. 양어머니의 걱정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였습니다. 영업을 끝내고 뒷정리를 하고 있던 어느 저녁, 누나와 사귀었던 사람이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제가 말릴 틈도 없이 그 사람을 보고 쫓아나간 양어머니는 있는 힘껏 뺨을 후려쳤어요. 우리 집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했지. 내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사람이야? 뭔가 오해가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다른 여자와 약혼한 적도 없고 동거한 사실도 없어요. 오해예요. 오히려 미소 씨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억울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남자의 다른 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누나가 사실을 다 확인하고 상심에 들어 누워 있는데 모든 걸 누나 책임으로 돌리는 그 뻔뻔함에 주먹이 쥐어지고 그나마 뺨을 후려치는 걸로 끝냈지요. 놀란 양어머니는 싸움으로 번질까봐 저를 가게 안으로 밀어넣고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날의 일은 그렇게 일단락 지어졌지만 양어머니 얼굴빛은 좋지 않았어요. 저는 가게의 영업 부진과 누나의 일이 맞물려 그런 것이다 지레 짐작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양어머니의 예상대로 맞은편 경쟁 가게로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돌려 우리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양어머니의 선견지명이 맞았지요. 가게는 다시 예전처럼 북적거리고 활력을 되찾아 갔습니다. 누나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양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나와 양어머니의 시름이 깊어져 가는 것 같아 보다 못한 제가 나섰습니다. 쉬는 날 두 사람을 모시고 외곽으로 나가 멋진 저녁을 대접했어요. 그것도 한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맛있는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머쓱해하자 드는 신용만 했지요.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흐르며 식문만이 감돌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누나, 저 서운해요. 요즘 왜 이러시는지 제가 다 서운합니다. 저한테 말 못할 이야기라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양어머니와 누나는 손사래를 치며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또 눈치를 살폈죠. 그러더니 양어머니가 먼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번에 미소랑 사귄 사람 봤지? 실은 말이지. 그 사람 말이 다 틀린 건 아니다. 글쎄 그 사람이 속이고 우리 미소한테 접근했지만 미소도 막상 결혼까지 생각하니 진짜 본 마음을 안 거야. 엄마 그만해. 누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양어머니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양어머니는 누나의 손을 뿌리치고 날렵하게 다른 자리로 옮겨 앉더니 나머지 말을 쉬지 않고 속사포처럼 쏟아냈어요. 이것이 널 좋아한단다. 오래전부터 그랬대. 너는 우리 미소 어떻게 생각하냐? 전 이 말을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번도 누나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훅 들어오니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죠. 턱이 빠질 만큼 입을 벌리고 있는 저를 보며 두 사람은 난처해했습니다. 한편으론 양어머니의 얼굴은 그동안의 어둠이 걷히고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누나는 얼굴을 가린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가 이 사태의 주범이었지요. 정신이 혼미한 저에게 상반된 얼굴의 두 사람이 들어오자 빠진 턱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소리가 커져가는 누나의 모습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볼 것 없는 저 때문에 저토록 아파하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어머니에게 눈짓으로 잠시 나가달라고 말없이 부탁하자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저는 누나에게 다가가 말없이 껴안아 주었습니다. 누나는 목을 놓아 울더군요. 한참을 그러고 있자 누나가 울음을 그친 채 퉁퉁 붓고 빨개진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나 눈치 좀 채게 해주지. 널 혼란스럽게 해서 미안해. 저는 누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 테니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누나는 저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누나의 마음을 못 알아챈 제 자신이 한심해서 두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생각으로 밤새 뒤척거렸죠. 다음날 어색한 저와는 달리 양어머니는 활기찼습니다. 우리 국밥집의 유명들을 쫓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체인점 의뢰를 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이 모든 걸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맛이 변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신념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양어머니에게 제 의견을 말했어요. 어머니, 앞집은 스스로 망해갔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있는 사람에게 길을 찾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양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시고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역시 나보다 낫구나. 나는 하나만 생각했는데 너는 국밥 하나로 여러 사람을 살릴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미소가 너를 좋아하나 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귀가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했죠. 양어머니는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소리내어 웃으시더니 제 마음 가는 쪽으로 결정하라고 하시더군요. 어떤 걸 선택하든 양어머니의 아들이니 원하는 걸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족보가 꼬이는 건 아니라면서 농담 같은 진담으로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 하셨어요. 전 양어머니와 누나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저를 돌봐주고 도와주신 것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마음을 굳힌 저는 양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제가 결심한 걸 말하고 큰 절을 올렸지요. 너무 늦게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부족한 저를 아들로 삼고 사위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절을 받은 양어머니는 저를 일으켜 앉히며 눈물을 글썽인 채 입술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죠. 그런 양어머니를 처음으로 제가 안아드렸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마무리 지어야 할 문제가 있었지요. 저를 피해 다니던 누나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같은 집에 머물고 있어도 아침에 눈 뜨고 잠이 들 때까지 며칠 동안 볼 수가 없었어요. 덩치도 작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꼭꼭 숨었는지 신기했습니다. 온 집안을 뒤져도 나오지 않아서 크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누나 동생 안 할 거야. 내 말이 들리면 나와줘. 날 받아줄 거면 숨지 마. 저희 이 외침에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분명 양어머니 말로는 집에 있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누나가 제 결정을 기다리다 지친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을 하며 소파에 덥석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감싸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아니 제 연인이 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달아나려던 연인의 뼈를 잡았어요.
피하지 마. 지금부터 누나 동생 안 해.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잘할게. 오늘부터 1일 하자. 저의 결정에 제 연인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우리가 사귀면서 양어머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셨고 우리 사이는 더욱 견고해졌어요. 이듬해 우리는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 삶을 내디뎠습니다. 어머니는 제 의견을 받아들여 우리 가게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 위주로 체인점을 내어주셨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내건 집은 전국 어느 곳이나 가도 맛이 한결같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 덕분으로 맺어진 길고 질긴 저희 부부의 연은 제 아들이 태어나고 장성할 때까지 지켜보다 갔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두 분의 어머니를 그리며 이 사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길고 긴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